Don't wait for me, honey. Don't wait. 'Cause I'm always here. You're waiting. 러시아 상크페테르부르크 모이카강 왼쪽의 넓은 구역은 안드레이 슈발로프 백작이 소유하던 1770년대에 프랑스 건축가 장 바티스트 발렌 델라모트의 설계로 이 구역에 2층짜리 석조 궁전이 지어졌습니다. 18세기 말부터 모이카 강변의 대저택은 예카테리나 2세의 측근이자 귀족 여성인 알렉산드라 바실리에브나 브라니츠카야 백작 부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1830년 3월 브라니츠카야는 궁전과 그에 딸린 대저택을 자신의 조카인 보리스 니콜라에비치 유스포프 공작에게 팔았습니다. 새 주인은 궁전을 새롭게 꾸미고자 하였고, 이 궁전은 건축가 안드레이 미하일로프의 설계에 따라 모습이 크게 바뀌었는데 2층에 앙필라드식으로 배치된 주요 객실들과 백색 원주실, 무도회장, 회화 갤러리 및 가정극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로부터 거의 90년간 이 궁전은 유스포프 공작 가문 사람들이 5대에 걸쳐 애호하는 가족 저택이 됩니다. 하지만 혁명 이후 유스포프 가문의 이 궁전은 국유재산으로 공표되어 교육인민위원회가 관할하였고 6년간 귀족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사용되었다가 1925년부터 시교육학 지식인들의 소속이 되어 교육계 종사자들의 문화관이 이 궁전에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 유스포프 가문의 유명 예술품들이 해체되어 에르미타지 박물관, 러시아 박물관, 모스크바의 푸시킨 박물관, 그리고 모스크바 근교의 아르한겔스코의 대저택 등으로 옮겨졌고, 대조국 전쟁과 레닌그라드 봉쇄기로 인해 유스포프 궁전의 역사는 더욱 어두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간 활발하게 복원하고 새로운 탄생을 거듭하면서 역사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 오늘날 저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홀들을 중심으로 궁전을 둘러보겠습니다. 중앙계단은 건축가 안드레이 미하일로프가 1830년대에 유행했던 후기 고전주의 양식으로 작업하였습니다. 이후 역사주의 양식의 전성기인 1860년대에 이폴리트 모니게티에 의해 바로크 양식의 아기자기한 화려함이 이 중앙 계단에 더해지게 됩니다. 난간과 난간 동자가 있는 이 웅장한 계단은 프랑스에서 주문 제작한 것으로 배에 실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옮겨진 것입니다. 커다란 청동 샹들리에는 서유럽에서 제작된 것으로 19세기 후반 소유주가 이 궁전에 설치하려고 직접 구입한 것입니다. 이 샹들리에는 무게가 약 1.5톤으로 130개의 조와 크리스탈 장식이 풍성하게 달려 무지갯빛을 뿜어냅니다. 벽감에 배치된 조각들은 18세기 말 제작된 이탈리아 대리석 조각상들로 포도주의 신 바쿠스 조각상 2점과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을 대표하는 4점의 조각상이 되겠습니다. 유스포프 가문의 공작들은 유럽 수준의 문화와 헤아릴 수 없는 재력으로 유명했는데요. 그 덕분에 최신 유행을 따를 뿐 아니라 귀족 세계에 새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고블랭이란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 무늬를 짜넣어 만든 장식용 벽걸이 천으로 15세기 중엽 프랑스의 고블랭 집안에서 만들기 시작했으며 인물이나 풍경 등의 그림을 짜넣는 예술품의 일종입니다. 고블랭 응접실은 1840년대 건축가 베르나르 시몬의 설계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궁전의 초기 인테리어 중 하나로서 장식에는 당시 유행했던 절충주의 예술 기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 초의 전통에 따라 처음에 공작 부인의 침실 인테리어는 의전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차적으로 의전 침실은 사생활에 대한 축으로 유행이 대체되면서 인테리어는 실생활 공간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침실은 본래의 색상인 파란색 실크천으로 덮여 있고 이 천은 전문 복원 공방에서 오래된 배틀로 세심하게 재현한 것입니다. 대로톤다는 앙필라드의 첫 번째 방입니다. 궁전의 메인 인면을 따라 배치된 방들의 인테리어는 1830년대의 건축가 안드레이 미하일로프의 설계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인조 대리석 벽의 반짝이는 흰색 표면에는 날아오르는 산미신 이미지가 다양한 색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탈리아 화가 안토니오 비기가 그린 것입니다. 이오니아 양식으로 된 8개의 기둥이 궁룡을 바치고 있고 그 궁룡 중앙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상징하는 돔 형태로 움푹 패여 있습니다. 궁룡에 그려진 장엄한 천장화는 러시아 화가 알렉세이 트라빈이 작업한 것입니다. 청색 응접실 인테리어는 1830년대 고전주의 건축가 안드레이 미하일로프의 작품으로 사실상 변경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청색 응접실의 뛰어난 점은 무엇보다도 색상의 조합입니다. 차가운 색조인 청색과 흰색이 금 도금과 함께 어우러집니다. 천장화들은 이탈리아 화가 피에트로 스코티와 바르나보 메디치가 작업했습니다. 천장에 장식된 면은 마치 큐피트와 꽃다발, 악기들로 직조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후 적색 응접실, 녹색 응접실이 연달아 나오게 되는데 색으로서 방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고전주의의 관행이었습니다. 청색 응접실의 시원한 색조는 이웃한 붉은 응접실의 밝고 따뜻한 색조로 바뀌게 되고 녹색 응접실의 엄격한 형태와 차분한 실내 색상은 색으로 불려지는 방의 끝을 장식합니다. 형태의 단순성, 장식 디자인의 절제된 우아함, 옅은 녹색 톤이 지배하는 색 구성, 이 모든 것이 고전주의 시대의 인테리어 양식에 해당됩니다. 성대한 파티, 리셉션, 그리고 무도회는 엄격한 의식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19세기 상류사회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주최자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부를 가능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무도회장에 모여들면 엄숙한 폴로네즈, 흥겨운 마주르카, 민첩한 왈츠, 그리고 변화무쌍한 코티용 선율이 들려왔습니다. 음악은 이웃한 연회장과 연결된 열린 문으로 또한 문 위에 촘촘히 뚫린 망을 통해 흘러나왔는데 바로 그곳의 발코니에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하였습니다. 연회장의 규모는 유스포프 궁전에서 크기로나 높이로나 가장 큰 홀입니다.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은 백색 원주실로 방의 주요 장식이 둘레를 따라 24개의 인조 대리석 기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울림이 좋은 이 방의 특성은 연회장으로 하여금 무도회와 파티를 여는 장소로서만이 아닌 연주장으로도 쓰이게 했습니다. 반원형 벽감에는 포도주의 신이자 쾌락의 신인 디오니소스 조각상이 소유주가 살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1830년대에 모이카간 궁전의 첫 번째 소유주였던 보리스 니콜라에비치 유스포프 공작은 모스크바 근교에 자신의 영지였던 아르한겔스코에로부터 자신이 소유한 회화 컬렉션 일부를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컬렉션 배치를 위해 특별히 갤러리 홀들이 만들어졌는데요. 5개의 전시실로 구성된
유스포프 궁전의 회화 갤러리는 니콜라이 홀부터 시작되며 고귀함을 의미하는 프레치오자 홀, 소 로톤다, 고전 조각들을 전시한 고대 그리스 로마 홀, 전시 앙필라드의 마지막이자 이탈리아식 모티브를 차용한 로마 홀이 있습니다. 가정극장은 건축가 안드레이 미하일로프가 1830년대에 만들었으며 2번 재건되었습니다. 풍부한 금박, 변화무쌍한 스토코 몰딩, 로코코 선들, 음악을 연주하는 큐피트를 그린 선명한 사파들, 그리고 진홍색 벨벳 커버 등 멋진 축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강당은 수용 인원이 많지 않은 150석 규모이지만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공연하고 있으며 새로운 오페라, 오페레타 제작과 어린이를 위한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916년 12월 16일) 늦은 밤, 시베리아 출신의 수도승 그리고리 라스푸틴을 암살하기 위한 음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의에 직접 참가한 궁전의 젊은 주인 펠릭스 유스포프 공작은 그의 회고록에서 그 밤의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동료들이 테이블에 와 앉았다. 군의관이자 운전사로 참여한 스타니슬라프 라조베르트가 일어서서 문으로 다가가기를 반복하며 긴장한 채 이야기를 들었다.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수호틴 중위도 불안해하며 때때로 창가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거리를 내다보곤 했다. 황제의 사촌인 드미트리 파블로비치 대공은 냉정함을 유지한 채 테이블 앞에 앉아 의자에 기대어 담배를 피웠다. 국가두마 의원이자 베사라비아 지주이던 프리시케비치는 충동적인 성격이어서 우리의 계획에 반대하며 이따금씩 사무실을 박차고 나가려고 했다. 그리고리 라스푸틴 1869년 1월 22일 생으로 시베리아에서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8살 때부터 떠돌이 생활을 시작한 그는 1903년 당시 제정 러시아의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나타나 혈우병으로 고생하는 니콜라이 2세 아들 알렉세이를 기도요법으로 병세를 완화시켜 신망을 얻고 귀족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후 니콜라이 2세와 알렉산드라 황후의 총애를 등에 업은 그는 종교와 외교, 심지어는 내정까지도 간섭하면서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라스푸틴은 자정 직후 모이카궁에 도착했다. 그는 연문을 통해 지하 식당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따라 반지하로 내려갔다. 우리 계획에 따르면 티 테이블이 놓여있는 식당에서 라스푸틴과 내가 보내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을 넘지 말아야 했다. 11시가 되자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사모바르와 다양한 과자와 사탕이 놓여 있었고 와인과 잔이 담긴 쟁반이 있었습니다. 라조베르트는 미리 독약이 든 빵으로 가득 채운 상자를 가져왔고 독은 와인잔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빵을 집어 하나씩 먹는 것을 쉬지 않고 지켜보았다. 청산가리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야 했지만 놀랍게도 라스푸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나에게 말을 걸었다. 시간이 흘렀다. 시계는 벌써 새벽 3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위층에 있는 친구들이 오랜 기다림에 지쳐 아래층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생각에 손님이 떠났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구실로 서재로 올라왔다. 나는 독이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모두가 놀라며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다. 견디다 못한 펠릭스 공작이 결국 권총을 꺼내 라스푸틴을 쏘았습니다. 라스푸틴이 고꾸라지고 2층에 있던 공모자들이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라스푸틴이 벌떡 일어서서 유스포프의 어깨를 움켜잡더니
견장을 뜯어내고는 비틀비틀 연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프리슈케비치가 연신 몇 발을 쏘아 라스푸틴을 쓰러뜨렸고 공모자들은 밧줄로 시체의 양손을 묶어 얼음을 깨고 강물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1916년 12월 18일 페트롭스키 섬의 꽁꽁 얼어붙은 네바강에서 라스푸틴의 시체가 발견되어 수습되었습니다. 귀족이지만 엄청난 부와 권력을 지닌 유스포프 가문. 그들이 삶을 영위했던 화려한 궁전 내부를 주요 홀들을 중심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또한 화려한 홀들뿐 아니라 풍전 등화의 기로에 선 러시아 제국의 생생한 페이지인 라스푸틴의 죽음의 현장까지 담담히 보여주는 유스포프 궁전은 외적으로도 스토리적으로도 매우 풍성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00년 유스포프 공작과 공작 부인은 그들이 상속받은 보물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깨닫고 다음과 같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대가 갑작스럽게 끝날 경우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이 수집하여 집에 보관한 예술품, 희귀품, 그리고 보석류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자산은 조국의 미학적, 학문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들 소장품을 제국 내에 보존하는 형태로 러시아 국가재산으로 귀속될 것입니다. 이 고귀한 목적을 현재 실현하고 있는 곳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이카강의 유스포프 궁전이었습니다.